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위준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그 지도에서 보면 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슬란드가 나오고요, 그린랜드 그리고 바로 북극이거든요. 그만큼 경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날이 길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낮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24일이잖아요. 6월 20일이 하지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해가 긴 날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9시까지 해가 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16분인데요. 아직까지도 해가 완전히 저물지 않아서 조금은 환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취침 시간이 9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올라가서 뽀뽀해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방송 녹화를 시작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기분이. 왜냐면 9시라고 해도 좀 화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잘 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지금 해가 중천인데 왜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월의 그 영국 날씨는 너무나 좀 해가 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계속해서 비도 오지 않고 날씨도 따뜻하고 요즘 같으면 정말 영국에서 살만하거든요. 하지만 불과 5개월 전에 제가 처음에 영국에 도착했을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큰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국에 도착했는데 한 4시가 되면 깜깜해지고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한 10년 가까이 거주를 한 다음에 영국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인생에 커다란 실수를 한 것 같다라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영국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도 잠시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은요, 결국은 또 지나가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6개월이 지날지 1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면서 5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어제 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81%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는 마지막에 역전에 성공하면서 플러스 0.15%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2.35% 빠졌습니다. 러셀 2000이 마이너스 1.56.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S&P 500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프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차츰차츰 계속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승 추세를 보여준 것이 이제 시장의 지수였다. 이렇게 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개별 종목 중에는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보입니다. 자, 일단 어제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TTD, 더 트레이드 데스크였습니다. 무려 주가가 18.5%나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크의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유니티도 14.16%나 빠졌습니다. 쇼피파이 11.85%, 업스타트가 계속 좋지가 않죠. 11.44%, 클라우드 플레어가 11% 빠졌고요. 누홀딩즈 10.96, 로블록스 9.95, 메르카도 리브레가 9.61% 빠졌습니다. 로비노드가 9.44%, 우버가 9.38, 인텔리아가 9.32%, 스퀘어, 블록이죠. 9.02, 오픈도어 9.01, 데이터독 8.64. 그래서 그 이외에도요, 8%, 7% 빠진 성장주들은 굉장히 좀 수두룩하게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한, 그래서 아직까지 어닝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닝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장주 위주로 많은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단편적인 예로 여기 보시면 퀀투 레이팅이 나와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를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퀀투 레이팅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는 퀀투 레이팅이 좋지 않은, 수치적 분석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그런 평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은 성적표를 보이는 건 이제 드디어 이제 노란색이라든지 연두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들이 좀 주가를 지켜냈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수치적 분석이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5.61%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기세가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빵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무려 7.62%나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테슬라가 6.93%, 구글이 5.14%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4.4,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3.79%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3.21, 애플이 마이너스 1.9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4% 정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메가테크 기업들이 싹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잖아요. 뭐 테슬라의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쳐도 페이스북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멀티플이 떨어지면서 반등을 도모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7%, 5%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로크 같은 종목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모든 종목들은 다 광고 비즈니스를 모델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기사는요. 과연 이러한 광고 비즈니스를 주로 수입원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디지털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뒤에 보시면 스냅이라는 종목이 등장을 하거든요. 스냅은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그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의 그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스냅이요.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어닝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냅의 주가가 무려 43%나 단 하루 만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스냅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스냅이 28% 정도 프리마켓에서 빠졌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시면 43%라는 무지막지한 하락세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나와 있는 것처럼 워닝이 던져졌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Q2, 2분기의 레비뉴 그리고 에비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이 가이던스의 가장 낮은 수치보다도 더 안 좋은 최악의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스냅의 그 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 발표됐던 가이던스는 불과 한 달 전에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 한 달 만에 이렇게까지 가이던스가 바뀔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광고에 지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스냅의 셋업, 그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요, 이 관계되는 다른 종목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스냅이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스톡이 많이 좀 타격을 받았겠죠. 대표적인 예가 메타 플랫폼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8.18% 떨어졌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5.46% 하락했고요. 트위터는 5.86%나 떨어졌습니다. 핀터레스트가 가장 타격이 심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24% 넘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소셜 미디어 기업만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셜 미디어가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 광고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디지털 광고랑 관계 있는 이런 종목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가장 심각한데요. 19.1%나 주가가 하락을 했고 매그나이트가 보시면 13.38% 떨어졌고요. 로크 역시도 14.6%라는 굉장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맛본 하루였다. 따라서 한 종목이 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스냅의 결과를 보고 잘 나가던 스냅이 갑자기 이렇게 가이던스를 줄이니까 나머지 광고 관련된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겠구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광고계의 그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그 주식을 팔아버리자 뭐 이러한 취지의 방송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가는 보통 멀티플 곱하기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알파벳의 멀티플, 즉 PE 레이쇼가 19.17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9.17이면 어느 정도로 낮은 수치냐면 지금 현재 S&P 500의 평균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따라서 시장 평균도 되지 않는 그런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이 구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구글이란 종목은 보통 중간지가 28배의 거래가 돼 있었습니다. PE 레이쇼가 이거잖아요. E가 어닝이고 P가 그 가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만들어내는 어닝의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가를 계산하는 것을 PE 레이쇼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순이익의 28배를 줘야 거래할 수 있었던 종목이 알파벳인데 지금 19배만 주면 살 수 있는 종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나중에 이게 다시 28배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우리가 알파벳의 PE 레이쇼가 19배보다 떨어져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이 알파벳은 적어도 19배 이상은 갈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멀티플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는 실적만 걱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알파벳의 실적이,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순이익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에 비해서 2배, 3배, 4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알파벳, 구글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은 지금 현재보다 10년 이후에 한 3배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주가도 3배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주 환원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같은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중간에 한다면 이 3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먼 미래를 바라다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페이스북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지금 메타 플랫폼즈는요, 멀티플이 13.7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치가 34배였거든요. 원래는 순이익의 34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것이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는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13배만 주면 이 기업을 완전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들고 있을 때 13배에서 더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만약에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적어도 그러면 13배, 14배 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 어닝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몇 배 정도 올라가 있을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 역시 이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먼 미래를 보시면서 이번 하락장을 견뎌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제가 너무 선생님 같은 어조로 많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이기 때문에 다시 뉴스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더 빅숏이 등장을 합니다. 더 빅숏은 마이클 버리라는 투자자의 별명이잖아요. 자, 이분이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예견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굉장히 좀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관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빅숏으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있는데, 자, 이분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2008년에 갑자기 리만 브라더를 쓸어주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시장의 하락에 엄청난 큰 베팅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된 이런 투자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요, 이번에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2008년의 시장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와 같다고 얘기했냐면 watching a plane crash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보는 그런 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이클 버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기분이다. It hurts.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재미가 없다. 나는 웃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코멘트를 날렸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이클 버리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헤지 펀드의 이름은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고요. 이렇게 패시미스틱한 굉장히 좀 비관적인 톤을 가진 메시지를 화요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뭐 화요일 날 이제 월가에서 주식이 이제 폭락을 보이면서 한몫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분위기에 편성하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날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가요. 우리가 이제 그 13F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올해 들어서 마이클 버리는 1분기 동안 주식을 다 팔았을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면 이러한 코멘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는 그의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변화를 줬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그 기간은 2022년 1분기가 끝난 3월 31일 현재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때부터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3월 31일 현재 갖고 있었던 주식의 수는 총 11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포트폴리오 밸류는 165밀리언이었습니다. 1억 6,500만 달러 정도의 투자 자금을 넣어놓고 있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보이는데 11개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다 바이가 보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개수를 늘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주식들에 가장 많은 비중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11가지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가장 좀 비중 높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BMY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즈라는 기업이고요. 전체 자금의 13.25%를 BMY에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보유 비중을 보이는 종목은 BKNG, 부킹홀딩즈죠. 자, 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돼 11.36%라는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워너브라더즈가 11.32%, 구글도 10.93%, 5위가 시그나 10.86이고요. 여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리센트 액티비티가 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줄였는지 늘렸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 바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1월부터 3월달 사이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4월달, 5월달 들어서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정리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요. 마이클 버리는 주식을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부킹홀딩즈는 무려 8,000주를 더 매수를 했고요. 워너브라더즈도 75만 주를 샀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6,500주, 시그나는 7만 5천 주를 샀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8만 주를 줍줍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뉴스에 등장을 해서 지금 뭐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좀 소화를 해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로마닷컴이라는 웹사이트는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웹사이트는 무료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요. MKM이라는 주식 투자 기관이 그 바닥을 찍은 신호로서 마켓 캐피슐레이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지수가 있잖아요. 이 빅수 지수가 40 이상으로 막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포감에 휩싸이는 이러한 마켓 캐피슐레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1일 거래되는 주식의 수가 좀 늘어야 된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가 비로소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우리의 전망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골드만삭스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과연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언제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짐작할 수가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커런트 마켓 턴다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제까지 끝나지 않냐면 페더럴 리저브, 즉
즉 연준이 결정을 할 때까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긴축이라고 부르는 그런 통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 긴축 통화 정책이 그 코스를 바꾸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좀 완화하는 좌세를 보여야만 이번 하락장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주요 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어려운 강세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가 굉장히 좀 리세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페드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경제가 완전히 리세션에 들어간다면 그때서야 좀 연준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좀 구제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그들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올해 그 주식시장의 스토리는요, 페드가 완전히 결정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페드가 타이트닝을 갑자기 확 해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50포인트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긴축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뿌려졌던 그 돈들도 조금씩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모습도 역시 하락이 갑자기 20% 30%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달 조금씩 하락 숫자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장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가이드로 활용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에서 이제 미래를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적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페드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는 겁니다. 페드가 움직여야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컨트랙션, 이 컨트랙션이 뭐냐면 수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멀티플이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축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션이 끝나고 이 컨트랙션이 익스펜션으로 바뀌는 시기는 결국 연준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 사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드가 입장을 전환할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긴축을 시작한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지금 연준에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까지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런 신호가 보이든지, 아니면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야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장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다는 거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요, 이번에 페드가 움직이고 있는 마켓의 이 하락장은 리트리트하고는 다르다. 어떤 리트리트하고는 다르냐면요, 그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둔화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하락장하고는 좀 차별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지난 1956년 이후에 있었던 17번의 비슷한 하락장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일으켰냐면, 이 하락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락장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그 실적이 떨어지면서 비즈니스가 둔화되면서 일어나는 하락장이 하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연준의 폴리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하락장은 결국 실적이 좋아져야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연준에서 긴축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멀티플이 축소가 되면서 떨어지는 이 장세는요, 결론적으로 아까부터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폴리시가 바뀌느냐, 언제부터 좀 완화적인 정책을 패드에서 내놓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긴축이 이제야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좀 극심한 상황에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둔화되지 않는다면 그 리세션에 들어가야 이 하락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기사보다는 조금 더 우울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장이 뭐 다음 달에 당장 끝날 수도 있고 내일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기업의 내부자들의 주식 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락장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내부자들의 주식 그 매매 현황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떠한 기업들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마켓, 주식 시장이 멈출 줄을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코퍼레이트 인사이더들, 즉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관계자들이,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좀 더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더들, 이렇게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것은요,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적인 그 투자자들이요, 이러한 그 지표를 가지고 한 기업을 평가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사이더가 주식을 많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사인이냐면요,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내부자들이 보기에는 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이더들, 그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자들이 한 기업의 전망을 좋게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호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주식이 지금 이 올해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좀 멀티플이 축소됐기 때문에 많은 매수 기회가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와중에서 올해 25% 이상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지금 최근에 내부자들이 가장 많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많이 매수한 종목을 우리가 인사이더스코어닷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이름이 여기 써 있고요. 그 옆에 YTD 퍼포먼스입니다. YTD 퍼포먼스는 최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냐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소파이가 54% 떨어졌고요. 웨이페어가 73.6%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 73.8%, 월프스피드가 39.1%, 프롤로지스가 28.4%, 더치브로가 37.5%, 칼바나가 87%가 빠졌나요? 대단합니다. 엑스페디아가 32.7% 하락한 추세를 보여줬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것도 주목을 받을 만하지만 그 와중에 내부자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줍줍을 한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일단 소파이가 납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 CEO가 안토니 로토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주에도 이 안토니 로토가 주식을 줍줍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 주 만에 4만 주를 더 획득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지난주에 5월 13일 날 3만 9천 주를 샀었는데 추가적으로 4만 주를 샀다. 따라서 합이 7만 9천 주를 2주 만에 이번에 새롭게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합치면 전체 55만 달러 정도를 투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보시죠. 웨이페어가 나오는데요. 웨이페어의 그 다이렉터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최가 있습니다. 자, 마이클 최 같은 경우는 자, 지난주에만 17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을 총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만 9천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죠. 그렇게 되면 현재 한 8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 미스터 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내부자의 주식 매수는요, 코인베이스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이렉터의 이름이 나오는데 프레드 엘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2,5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지난 한 주에 지금 매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5월 초에 이미 5천만 달러 정도를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500만 달러를 더 샀기 때문에 총 7,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단 2주 만에 지금 투여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다이렉터가 보기에는 코인베이스의 미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수자 중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로마에 들어가시면요, 리얼타임 인사이더 트랜잭션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가진 내부자가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사고 판 주식만 이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판매된 거,
펄처스, 그러니까 즉 매도 현황이 나오는 거죠. 매도된 종목의 이름이 여기 써 있고요. 펄처스라는 것은 매수입니다. 매수한 종목들도 많이 나와 있고 매도도 많고 매수도 많고 뭐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부자들도 많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산 사람은 한 106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있었고 판 사람은 91번의 그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금액을 보시면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매수 금액은요. 800만 달러를 조금 넘어가는 금액인데 지금 매도를 보시면 8,300만 달러가 지금 매도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거를 한 달로 좀 늘려서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현황은 어떤지 보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오는데 트랜잭션, 거래 수를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왜냐면 매수 같은 경우는 4,110건 그리고 매도는 5,224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보시면 매수는 총 3.2 빌리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도는 무려 19 빌리언이 나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내부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금 내부자들의 그 주식 매매 현황을 봤어도요.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은 뭐 좀 특별하게 좀 내부자들이 현재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는요,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조금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이 달리오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캐시 트래시라고 얘기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 인터뷰의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식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주식은 오히려 현금보다 더 쓰레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라서 보면 어떻게 보면 레이 달리오는 지금 주식시장에 완전히 폭망할 것을 예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가 뭐냐면요. 13F 파일이거든요. 13F 파일이 제가 말씀드렸던 헤지 펀드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공개하는 이 굉장히 소중한 자료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가 관장하고 있는 헤지 펀드의 이름이 브릿지워터입니다. 이 브릿지워터가요. 투자 자금이 최근 들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말에는요. 투자하고 있는 그 자금이 10 빌리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80억 정도의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의 수는 4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해서 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올라가죠. 그 다음 분기를 보시면 11빌리언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두 분기가 지나서 15빌리언, 18빌리언, 17빌리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게 2022년 3월 31일 현재의 모습인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무려 968개로 늘었고요. 지금 레포티드 밸류가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가 24빌리언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8빌리언밖에 되지 않았는데 3배가 늘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3배가 늘었는데 방송에 출연해서는 지금 현금은 쓰레기고 그리고 주식은 오히려 더 쓰레기다 이러한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부분적인 부분만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13F 파일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현황을 어떻게 관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그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8시 두 개의 컨텐츠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컨텐츠 모두요. 이 하락장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청하시면 나름대로 위안도 되고 어느 정도 좀 시장 분위기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번 하락장이 힘드신 분들이 4시 방송 그리고 8시 방송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we keep asking the same question of everybody.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to this crazy economy of ours? Well, What do you see happening here? I think, three major themes that we have to understand, right? The creation of too much debt and too much money, right? And amounts that never existed in our lifetime, but existed many times in the past, in the 1930 to 45 period, number one. So we'll talk about that, I hope. Number two is the internal conflict, populism of the left and the right, and what that is doing both politically, and that, of course, have economic considerations. And number three is the rising of great powers to challenge the existing great power and the existing world order. Now, if you bring those things down, here we are having a monetary policy. Okay, where are we in the monetary policy? And what's the big question? So if you want me to answer that, I'll give you. So I think that big question is, can the Fed effectively reduce demand without breaking the back of the economy? Okay. And rather than just jumping to the answer, I always like to deal with the mechanics behind the answer, you know? And I think the answer is no, but here's the reason why. An interest rate, when there's a lot of debt, one man's debts are another man's financial assets. And they have to balance both of those things. And so they will not be able to raise interest rates to a high enough level to adequately provide a real return to investors. So if you think about the rise in rates, and we say 3% is an interest rate, or even 4% in an interest rate, that is not going to be an amount of money that'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lation rate. And we're in a paradigm shift, I think. A paradigm is, something happens for 10 years, an environment for 10 years, and at the end of that 10 years, people believe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e prior 10 years, and then they get a surprise. And then they start to change. And something like, for example, cash is a safe investment, or bonds are a safe investment after a 40-year bull market and those types of things. That begins to shift as they start to think, am I getting a real return? So there's going to be a supply-demand balance. Most importantly, the Federal Reserve is going to sell, individuals are selling, foreigners are selling, and the U.S. government is selling because it has to fund its deficit. So there's going to be a supply-demand problem. That means that it produces a squeeze because so much money was put out at such cheap rates and so much financing was taken that it'll be difficult to achieve that balance. So I remember when you would tell us that cash is trash. Yeah. Is cash still trash? Of course cash is still trash. Cash, I'm asking you, you know how fast you're losing buying power in cash? I feel that in terms of inflation every day. However, I'm also, for those who own equities out there, they're feeling it even worse. Well, it depends what cash is. Equities are trashier. Okay. The question is, what's going to get you a real return, right? And so we've shifted it into an environment where assets that do well, almost like in the 70s, are in those types of things. Real assets, real return assets in its various ways are the best investments. I think the world is long. Here's the dynamic I think that's a problem. Everybody's long, equities and so on. And everybody wants everything to go up. And the Federal Reserve wants everything to go up. So what they do is they give you money and credit, lots of money and credit, that helps hyping it. And when the more they hype it, the more it becomes somebody else's financial asset they're holding. And so the world is holding all these financial assets and so on. You can't have that. So you're going to have an environment, I think, of negative real returns. And so as you think about how do you diversify your portfolio or even be short those things, everything can't go up all the time. That system won't work that way.